미자는 올해 71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억척스레 살아온 덕분인지 아직도 허리 하나 꼿꼿하고 손이 빠른 사람이었죠. 시골 작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계절 따라 바뀌는 풀과 흙내음을 즐기던 그 생활이 미자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그 텃밭만 있으면 평생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몇 해 전 아들 강민이 찾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을 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손주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땐 가슴이 한껏 부풀었어요. 피부치가 또 이어진다는 게 기뻤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들 강민은 조심스레 부탁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쌍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맞벌이를 안 하고서는 힘든 세상인 거 엄마도 알고 계시죠? 아이 돌보는 사람을 고용하자니 비용이 너무 크다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미자에게 아이를 낳으면 서울로 좀 올라와 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봐주면 용돈도 드리고 월세도 보태겠다고 설득했습니다. 미자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서울 자기 집 근처에 와서 출퇴근을 하라는 소리인데 미자 또한 같이 살고 싶거나 아들을 의지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골 생활이 무척 만족스러웠으니까요. 혼자 살기는 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웃들과 나물도 나누고 농사 얘기도 하면서 마음 편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강민이 힘들어 보였고 무엇보다 손주들을 맡아달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미자는 아들네 집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갓난쟁이 손주들이 태어났고 며느리 수리미는 출산휴가가 끝나자마자 복직했습니다. 그때부터 미자가 아이들을 도맡아 키웠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구나 몸소 느껴지듯 손주들을 보면 지금 내 자식보다 더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는 아기들을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젖병을 씻으며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말 사랑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을 정성스레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아들의 자식이 아니고 내 손주가 아니라면 그만둬도 10번은 더 그만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미안하다며 고마움을 표현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미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는 듯 굴었습니다.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80만 원이지만 돈을 주고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었을 것도 같았습니다. 쌍둥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는 더 힘들었습니다. 장난감을 부수듯이 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울고불고 하는 게 일상이었죠. 하루 세끼 밥을 챙겨주고 간식이며 과일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미자의 몫이었지요. 강민은 어머니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맞벌이로 일하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어머니에게는 편하게 말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하고 늘 쩔쩔맸습니다. 미자는 그게 안쓰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5살이 될 때까지 미자는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나서 원룸을 나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집안을 치우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쉴 틈 없이 하루가 갔습니다. 오후에는 하원하는 아이들을 맞아 간식을 챙기고 저녁까지 먹이고 나면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8년을 보냈습니다. 이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지만 생활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네 집으로 가고 아침밥을 챙겨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며 하루를 시작하는 미자였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조용히 올라오곤 했습니다. 다시 흙을 만지고 햇살 좋은 시골집에서 마음 편히 쉬고 싶다는 바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예쁘기도 했고 자식도 힘든데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미자는 오늘도 부지런히 몸을 일으켜 씻고 단정히 머리를 매만진 뒤 원룸문을 나섰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하면 복도부터 아이들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전히 민호, 민수는 시끌벅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도 쌍둥이는 여전히 손이 많이 갔습니다. 장난을 치다 서로를 울리고 그 울음소리에 미자는 마음이 서둘러졌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제때 먹지 않으면 속이 상했고 학교 준비물이 빠진 건 아닌지 항상 확인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바깥에서 보면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잘하는 척하며 주변에는 좋은 며느리라는 평판을 쌓았지요. 그러나 그 친절은 집안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살림이며 육아까지 모두 미자에게 의지했고 심지어 집안일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미묘하게 불편한 눈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며 옷이며 늘 널려 있었지만 수림은 주말에조차 치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자가 올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어느 순간부터 미자는 자신이 아이 돌봄뿐 아니라 집안의 허드렛일까지 전부 떠맡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손주들이 방긋 웃을 때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아침에 투정 부리던 민수가 등교하며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 줄 때 미자는 그래도 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위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 밤마다 종아리가 쑤셨습니다. 쌍둥이가 5살 무렵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잠깐 숨통이 트이는가 했지만 금세 방과 후에도 돌봐야 한다며 미자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간 뒤에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아침밥을 차리고 학교에 보내고 점심엔 간단히 먹으면서 거실 한쪽을 청소하다 보면 오후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다시 아이들이 돌아오면 간식을 주고 숙제를 챙기며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지요. 미자는 자신이 마치 아들네 집의 또 한 명의 식구가 아니라 고용된 가사도우미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물론 사랑스러웠지만 아들 부부의 태도는 그를 지치게 했습니다. 강민도 가끔은 미자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부탁드려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편해질 거예요. 하지만 그 말도 해마다 되풀이될 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미자는 다시 시골 텃밭을 떠올렸습니다. 해마다 피어나던 꽃, 이웃과 함께 나누던 된장찌개, 장독대 옆에 피어있던 풋고추 냄새까지 생각났습니다. 그곳에서라면 다시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도 막상 그만두겠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아직 할머니가 필요해 보였고 아들도 힘든 티를 내며 자신을 의지했으니까요. 미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결에 묵은 피로가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어느덧 봄이 훌쩍 지나고 손주 쌍둥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미자는 여전히 매일같이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집안을 치우며 하루를 보냈지요.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아이들이 하교할 시간에 맞춰 학교 앞으로 갔습니다. 민호와 민수는 언제나처럼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놀이터에서 조금 놀다 가면 안 돼요.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서 숙제도 챙겨야 하고 저녁 준비도 서둘러야 했거든요. 하지만 손주들의 해맑은 표정을 보고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딱 10분만 놀다 가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놀이터로 달려갔습니다. 미자는 벤치에 앉아 잠깐 숨을 돌렸습니다. 하루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움직였기에 벤치에 앉아 있는 그 몇 분이 달콤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미끄럼틀을 타며 까르르 웃었고 민호는 그네를 높게 밀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미자는 혹시나 다칠까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그네를 타다 앞으로 몸을 내밀더니 그대로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민호야, 조심해라. 소리치며 달려가는 사이 민호는 이미 바닥에 부딪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자는 허겁지겁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살짝 긁혀 피가 약간 나고 불그스름하게 부어올랐습니다. 민호의 울음에 미자의 손도 떨렸습니다. 괜찮다, 괜찮다고 달래면서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처 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아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며 진정시키더군요. 하지만 미자는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자책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내가 잠깐만 더 살폈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둑해졌습니다. 수림은 표정이 굳은 채 아이를 살폈습니다. 어머니, 애가 왜 이렇게 다쳤어요? 연락을 하시죠. 너 전화 안 받길래 민호 아빠한테 전화하고 상가 소아과 다녀왔다.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얘기하셨어야죠. 미자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온종일 최선을 다했는데 사고 한 번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말에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미안하다. 크게 다친 건 아니래. 의사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 말을 꺼내며 미자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수림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민은 옆에서 눈치를 살피더니 남자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 크게 안 다치길 다행이야. 그날 밤 미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손주를 돌보며 견뎌왔던 이유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듯 했어요. 아들 부부의 차가운 시선, 그 무게까지 혼자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이 더 이상 감당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이제 내 삶을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골집 마당에 피어있던 풀냄새, 장독대 옆에 바람결까지 떠올리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나를 위해서라도 멈춰야 한다. 미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은 기필코 마음을 전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미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민호의 다친 이마가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수림의 날 선 말투가 가슴에 박혀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해가 뜨고 다시 하루가 시작되자 미자는 어제 다짐했던 말을 꺼낼 결심을 다잡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들네 집에 도착하자 수림이 아이들을 챙기며 마주했습니다. 표정이 평소보다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호의 상처는 어제보다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수림의 표정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짐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림은 아이들이 옆방에서 책가방을 챙기는 사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젠 어머니 생활도 하셔야죠. 아이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등하교도 스스로 할 수 있고 학교도 가까우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태권도 학원 보낼 생각이라서 태권도 배우고 학원에서 조금 놀다가 학원 차량이 하원도 맡아준다고 하니깐 이젠 어머니가 아이들 그만 돌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미자는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지만 어제 민호가 다쳐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에바준 공은 없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자신이 손주들을 돌본 지난 8년이 허무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림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머니 힘드신 거 알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희끼리 잘해볼게요. 말만 들으면 미자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오셔도 된다는 무언의 통보였습니다. 강민은 옆에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미자와 눈이 마주쳤지만 한마디도 보태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미자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젠 놓을 때가 됐지. 그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럼 앞으로는 내가 따로 챙길 일 없겠구나. 수림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 강민은 뒤늦게야 어머니 죄송해요 하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민호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그 모습이 한없이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미자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손주들이 예뻐도 자식에게 기대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점심 수림이 대충 차려준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밥맛이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물컵조차 건네지 않아 미자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먼저 갈게. 수림은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그 태도는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미자는 애써 밝은 얼굴로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해왔나, 누구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나 돌아보게 되었죠. 결국 내 편은 나뿐이라는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미자는 버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시골집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생각이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골집이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스며드는 작은 마당, 손수 키운 쪽파와 고추, 시원한 바람결에 흔들리던 빨래까지 하나하나 그리워졌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버텼을까? 미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손주들이 예쁘고 아들이 힘들어 보여서 참고 견뎌왔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며느리의 눈치뿐이었죠. 그제야 미자는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원룸에 들어서니 쓸쓸한 공기가 맴돌았습니다. 집이라 부르기도 애매한 좁은 방이었지만 8년째나 되는 동안 한 번도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남아있던 물 한 잔을 꺼내 마셨습니다.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며칠 뒤 미자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쌍둥이들이 그린 그림, 작게 접어둔 사진첩 하나뿐이었죠. 그나마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적어준 쪽지를 바라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민아, 나 이번 주말에 시골로 내려가려고 한다. 강민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 갑자기요. 미자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말했잖니. 이젠 나도 내 생활을 하라고. 나도 그럴 때가 된 것 같아.
강민은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더는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시골집의 햇살과 바람, 흙내음이 미자의 마음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짐을 옮기는 날 아들네 가족은 출근과 학교 때문에 배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홀로 이삿짐 트럭을 부르고 작은 짐을 챙겨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도착한 시골집은 변함없이 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살짝 올라왔지만 그 냄새마저 반가웠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햇볕을 들이며 방을 환기시켰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다시 이곳에서 내 삶을 살아야겠다. 미자는 결심했습니다. 텃밭으로 나가보니 잡초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괭이를 들어 뽑아내며 흙냄새를 맡으니 묵은 피로가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반갑게 맞아주었지요. 어르신, 돌아오셨네요. 그 인사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며칠 지나자 미자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텃밭을 돌보고 이웃과 장을 보고 소일거리도 하며 몸이 힘들어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가끔 민호, 민수 생각이 나서 마음이 울컥했지만 그리움은 그리움일 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보금자리에서 내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더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고요한 마당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보며 미자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덧 시골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하루하루가 감사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마을 사람들과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달았지요. 봄볕이 부드럽게 내리쬐던 어느 날 손주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어린이날 때 선물 준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할머니가 만들어준 멸치볶음도 먹고 싶은데. 아이고 그랬어. 우리 강아지 할미가 지난번 엄마한테 민호, 민수 용돈 전해달라고 했었는데 못 받았니? 아이들을 만나지 않는 한돈을 직접 줄 수가 없으니 며느리한테 전달해준 손주들의 용돈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돈이 전달이 안 되더라도 할머니가 용돈 주셨다고 아이들한테 말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은 지났지만 할미가 아빠한테 얘기해보고 다음 주에 멸치볶음도 하고 선물도 사서 민호, 민수한테 갈게 알았지. 완전 좋아하면서 민호는 좋아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강민에게 전화를 얻습니다. 강민아, 잘 지내고 있지? 다음 주 토요일 날 엄마가 너네 집 좀 가려고 하는데 괜찮니? 민호, 민수도 보고 싶기도 하고. 요즘 일이 많아서 주말에는 쉬고 어서 집에 있는데 엄마가 가면 못 쉬는 거니? 라고 되묻고 싶었지만 그래. 그럼 점심때 잠깐 가서 민호, 민수 보고 오도록 하마. 알겠어요. 그럼 그날 뵐게요. 아들 내외 집을 가기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를 만들고 쇼핑백에 챙겨 마트를 들러 민호, 민수가 말한 선물을 직원에게 추천받아 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강민이 나와 엄마 오셨어요. 뒤이어 며느리가 어머님 오셨어요. 인사를 하는 얼굴에는 웃음기 없이 불편해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상가에 중국집 새로 생겼는데 거기서 드시는 거 어떠세요? 그래. 그러자. 음식을 다 먹고 집에 가서 과일도 먹고 간단히 얘기도 하고 가야지 생각하고 1시간만 있다가 빨리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 점심 식사가 끝나자 아들 강민은 엄마 지하철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며 빨리 집에 가길 재촉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래 알았다. 옆에서 며느리는 더 있다 가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더 있다가 가라고 해도 자고 가라고 해도 빨리 가려고 하던 생각이었는데 미자의 생각이 무색하게 강민은 지하철까지 데려다 주며 엄마 다음부턴 명절 때 저희가 내려갈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마도 여기까지 올라오시기도 힘드시고 다 주말에 일하고 하니 애엄마도 그렇고 피곤하기도 하고 엄마가 피곤해서라고 말했지만 불편해서 오지 말라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필요할 때는 와달라고 근처 원룸까지 얻어줬던 그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화도 났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했는데 왠지 버려지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매달 80만 원 돈을 받기는 했지만 80만 원으로 미자가 아들 내외 집에서 해온 그 많은 것들을 해주는 사람은 부모 말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없을 것이기에 이제 와서 이렇게 선을 긋는 아들 며느리가 아니 아들놈이 더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너는 너 나는 나의 삶을 살자 강민아. 속으로 생각을 하고 살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났을 때 연락이 잘 없던 아들 강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래 잘 지낸다. 무슨 일이니? 강민은 숨을 고르더니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수림이가 둘째를 가졌어요. 미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설마 하니 자신에게 애를 봐달라고 한다거나 하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그렇게까지 염치가 없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강민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가 아니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면서도 둘째까지 키우려니 막막해요. 엄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도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미자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서글퍼서 눈가가 살짝 젖었습니다. 강민아, 내가 너희 도와준 게 몇 년이었는지 아니? 자그마치 8년이다. 너희 결혼하고부터 쌍둥이 키우는 8년 동안 내 삶이 없었다. 이제 와서 생색내자는 건 아니지만 8년 동안 내 온 시간을 민호 민수를 돌봐주며 너랑 수림이 돈 아끼고 편하게 직장 생활하라고 도왔어. 근데 지금 어떠니? 내가 민호, 민수 보고 싶을 때도 잠깐 집을 간다는 것도 오지 말라던 너 아니니. 근데 지금 또 애를 낳으면 키워달라고? 그래. 강민이 너랑 며느리 힘들고 돈 많이 들어간다니 엄마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지금 필요 없어지니 너네 집 발도 못 딛고 있다. 그리고 이젠 엄마도 안 가고 싶구나. 강민아 엄마 이제 70이 넘었어. 아이 키우고 나면 곧 80이 되겠지. 그럼 내 노후는 손주만 키우게 되는 건데 이젠 안 그러고 싶구나. 이젠 알아서들 살아라. 강민은 당황한 듯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그때 너무 감사했고 죄송했어요. 이번엔 좀 더 잘해볼게요. 제발 한 번만 더 부탁드려요. 강민아 엄마 이젠 정말 80만 원 아니 800만 원을 준다고 해도 안 하고 싶구나. 너네 알아서 잘 계획하고 살아보려무나. 강민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통화를 끝낸 뒤 미자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이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민이 손주들과 함께 시골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호, 민수가 밝은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미자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가슴을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강민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이번에도 고민해 주시면 안 돼요. 미자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은 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단호했기 때문이었지요. 저녁이 되어 아이들이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미자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올게요. 그럼 언제든지 놀러 오너라. 할미가 밥 해줄게. 아이들이 떠나고 미자는 다시 고요해진 마당에 앉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은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스며든 저녁 바람이 그 마음을 토닥여주는 듯 했습니다.